자, 속독을 이어서 속독에 이어서 응시폭을 늘리기 두 번째 단계는 응시폭을 늘리는 것입니다. 한 3cm 정도로 폭을 이렇게 늘리자 하는데 쭉 이래 보자. 동그랗게 속독을 하는 사람들은 시지각을 발전시키기 때문에 응시폭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속독하는 일반인보다도 응시할 때 많은 단어를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한 줄을 읽을 때 더 적은 횟수를 응시하게 됩니다. 한 번 응시할 때 더 많은 단어를 보기 때문에 정보를 빨리 처리할 수 있습니다. 세계의 독직경에서 애돔은 한 줄을 3번 응시합니다. 한 줄을 3번 응시하는 한 줄을 쟨 애돔의 눈 움직임은 그림 2.9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속독을 하지 않더라도 이것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분단 350단어 이상을 읽는 사람들은 사실 이런 단어의 묶음을 동시다발적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응시폭을 늘리는 것은 충분히 독학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한 기술을 습득해 나가고 응시폭을 늘리기 전에 시선 유도를 배우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분당 300단어 이상을 읽을 수 있을 때까지 응시폭을 늘리는 응시폭을 늘려나가자. 이렇게 안구의 움직임이 스마트하게 책을 읽기. 앞서 소개된 두 가지 기법은 혼자 배우기 쉽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훨씬 쉽게 배울 수 있는 기법이 있습니다. 아래 적힌 지침대로 하면은 향상됩니다. 읽고 배우는 것을 동시에 하지 않는다. 며칠 전 친한 친구와 속독에 대해서 토론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친구는 속독을 힘들어했습니다. 그는 읽을 때 글에 대해서 생각을 깊이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저자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 고민하고 완벽하게 기억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는 왜 속독을 힘들어했는지 설명했습니다. 과연 책을 읽을 때 그런 고민을 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읽는 것과 배우는 것을 분리할 때 훨씬 더 빠르게 읽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해력과 기억력도 올라갈 수 있다고 장담합니다. 만약 읽을 때 전부 다 기억하고 하면 읽기 속도가 현저하게 느려질 것입니다. 또 기억해야 하는 내용을 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다 읽다가 중간에 멈춰서 읽은 내용을 되새김질하고 난 뒤에 다음 부분을 읽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더욱이 이런 식으로 처리된 정보는 기억이 오래 남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뇌는 어떤 것을 배운 다음에 바로 읽으면 배운 정보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뇌의 정보를 입력하자마자 또 다른 정보를 넣으면 내가 내용을 제대로 정당하지 못합니다. 책을 읽으면서 저자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 고민해도 뇌에서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여러분이 읽는 것과 기억하는 것을 분리시킬 때에 훨씬 더 빠르게 읽고 더 정확하게 기억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읽을 때의 목표는 텍스트를 이해하는 데 두는 게 중요합니다. 텍스트를 외우고 요약하고 텍스트를 의도하고 고민하는 것은 읽은 다음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만약에 읽다가 이해하지는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다시 읽고 이해에 도움이 될 만한 자료를 찾아보고 그 밑줄을 긋고 책 옆에 메모를 합니다. 텍스트의 이해를 도울 수 있다면 뭐든지 합니다. 한 단어를 다 읽고 나면 첫 장으로 들어가서 기억하고 싶은 내용을 복습합니다. 이 단계에서 마인드 매핑과 기억수를 사용합니다. 마인드 매핑, 기억수를 사용한다. 이렇게 창조, 평가, 분석, 적용, 이해, 기억. 이 주제에 관련된 내용은 블럼의 분리학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따르면 텍스트를 이해하는 데 여러 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텍스트를 읽기 전에 먼저 내용을 얼마큼 이해하고 싶은지 정합니다. 단지 내용을 알기 원한다면 내용을 비판적으로 평가할 때의 접근과는 달라야 합니다. 독서 단계를 나누고 암기하는 것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지시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선택은 늘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방법이 여러분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지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읽기. 적극적 읽기는 텍스트 이해도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텍스트를 수동적으로 읽습니다. 텍스트를 수동적으로 읽게 되면 적극적으로 읽을 때보다 내용이 잘 기억나지가 않습니다. 글을 적극적으로 읽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5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질문하기. 단순히 텍스트를 다시 읽는 것은 기억하는 정보의 질을 높여주지 못합니다. 시험에서 높은 점수를 받는 학생들 읽는 동안에 스스로 질문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훨씬 더 텍스트에 적극적으로 몰입하고 내가 정보를 더 효율적으로 저장합니다. 한 연구에서 학생들에게 수업에서 텍스트를 읽을 때 질문을 적게 했습니다. 결과로 질문을 적은 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서 텍스트 이해도가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기법은 내가 어떤 주제에 대해서 생각하고 질문할 때 그것에 대한 정보가 기억의 더 깊은 단계에서 저장되는 원리를 사용한 것입니다. 만약에 글을 읽는 목표가 그 내용을 암기하는 것이면 글의 밑줄을 긋는 것보다도 질문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인 것이 밝혀졌습니다. 질문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읽을 때 요량한 질문들은 저자가 설명한 내용을 제대로 이해했는가? 이 가설을 뒷받침하는 근거는 뭔가? 이 주장에 동의를 하는가? 이 여백의 질문이나 자기 생각을 정리하는 것도 좋습니다. 정리한다. 이것은 모두 좋은 방법이지만 제가 앞서 얘기했던 것과 상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책 내용을 외우면서 읽으면 제대로 내용을 기억하기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이 경우는 예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기법은 이해하기 힘든 텍스트를 읽을 때 쓰면 좋습니다. 책 읽는 속도가 줄어들긴 하지만 애초에 어려운 글을 빨리 읽으면 이해가 잘 되지가 않습니다. 이것을 보완하기 위한 기법도 있습니다. 질문 찾기. 이 개념은 주어진 답의 질문이 무엇인지를 맞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일 암스트롱에게 달에 처음 도착했다는 내용을 읽으면 달에 도착한 최초의 인류는 누구인가 라고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책을 읽을 때 이 기법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면 시험에 나올 문제도 대비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의 뇌가 질문받는 것에 익숙해지기 때문입니다. 글을 다 읽은 다음에도 질문을 계속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무엇에 관한 글이었지? 글의 요점은? 세부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었지?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읽은 내용에 몰입합니다. 그 다음 이렇게 질문합니다. 책의 이 부분이 이전에 읽은 내용과 어떤 연관이 있지? 이런 질문을 계속 하다 보면 연관성을 찾아보게 됩니다. 또 도움이 되는 질문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 주장에 동의를 하는가? 역시 좋은 질문입니다. 동의를 하나? 라고 하면 두 명의 연구자가 비슷한 주제에 대해서 상반된 주장을 한다면 어느 한쪽은 틀린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맙시다. 자기만의 주장을 세우도록 합시다. 밑줄 긋기. 형광펜으로 밑줄을 긋는 것도 적극적인 방법입니다. 자, 밑줄. 중요한 부분을 나중에 기억하려고 한다. 요약을 더 쉽게 할 수 있다. 다시 읽을 때 관련 내용을 더 쉽게 찾을 수 있다. 읽은 내용에 더 집중할 수 있다. 중요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전체적으로 알 수가 있다. 어떤 사람은 형광펜으로 밑줄을 긋는 것이 책 내용을 기억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이 주장은 과학적인 증명인 사실이 아닙니다. 밑줄을 긋는 것보다도 질문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밑줄을 긋고 표시하는 것이 기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책을 깨끗하게 관리하는 것에 집착합니다. 표시하면 더럽잖아. 이렇게 책을 좋은 상태로 보관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지 묻고 싶습니다. 책을 읽는 목적이 내용을 이해하고 기억하는 것이라는 점을 명심합시다. 그리고 밑줄을 긋는 것은 목적을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책에 밑줄을 긋는 것 역시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밑줄을 긋기로 했다면 몇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핵심 단어를 표시하는 것이 문장 전체를 표시하는 것보다도 요점을 정리하는 데 좋습니다. 핵심 문장보다도 핵심 단어를 기억하는 것이 암기에 더 좋습니다. 사실 말만큼 쉬운 일은 아닙니다. 특히 속독을 할 때는 문장 전체를 표시하고 싶은 유혹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극단적으로 글 전체를 밑줄 긋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글자를 놓치게 되고 밑줄 긋는 의미가 사라집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표시할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자, 신호어 위주로 밑줄 긋기를 권합니다. 신호어는 문장과 문단 사이의 관계를 표시합니다. 모든 신호어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대조, 설명, 요약 또는 주장을 알리는 신호어가 가장 중요합니다. 색으로 분류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전제는 빨간색, 소전제는 노란색, 정의는 녹색으로 표시합니다. 이렇게 색으로 분류해 놓으면 글의 골자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요약을 쉽게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읽기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항상 형광펜 뚜껑을 열어두는 상태에서 밑줄 칠 준비를 하고
밑줄 움직입니다. 두꺼운 편은 시야를 가릴 수 있으므로 가늘고 긴 편을 추천합니다. 다양한 코드로서 이렇게 여백에 메모하기. 책 여백에 메모를 하면 내용을 기억하기 쉬워지고 나중에 찾아보기도 쉬워집니다. 세계 속독 경진대회에서 챔피언도 읽을 때 책이 메모를 합니다. 책에 옆에다가 메모를 하면서 좋은 성과를 낼 수도 있겠네요. 배경 지식 사용하기. 여러분은 사람들이 익숙하지 않은 주제를 읽을 때의 속도가 평소보다도 더 느려진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대생들이 의사들보다도 의학 서적을 읽는 속도가 느린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전문 용어를 미리 숙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전문 용어를 이해하는 데 드는 시간이 적게 들고 글도 빨리 읽을 수 있게 됩니다. 전문 용어를 짧은 시간에 공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제와 관련하여 조금 더 쉬운 난이도 책을 이나 글을 읽습니다. 주제와 관련된 다큐멘터리를 시청합니다. 주제와 관련된 오디오북을 듣습니다. 최대한 많은 단어를 사전으로 찾아봅니다. 참고로 단어를 너무 많이 찾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어차피 기억을 다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한 번에 기억할 수 있을 만큼의 단어를 찾아봅니다. 일반적으로 7단어 정도가 적절합니다. 이 단어들을 완벽히 숙지했다면 또 7단어를 더 찾아봅시다. 단어의 뜻을 찾아볼 때에는 전자기기를 사용하시 바랍니다. 단어를 찾아보는 것이 번거롭더라도 미래를 위해서 투자한다고 생각하고 찾아봅시다. 자, 텍스트를 철저하게 예수합니다. 텍스트의 개요를 공부하는 목표는 텍스트의 구조에 익숙해지기 위함입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미리 보기에서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를 듣습니다. 강의, 세미나 또는 미팅에 수강할 기회가 있다면 참가해 보기 바랍니다. 이런 곳에 다룰 주제의 중요한 개념을 설명해주고 주제에 강조되는 부분을 배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미리 보기. 추리소설 읽을 때 결말을 처음부터 알고 있으면 재미가 없습니다. 이런 책은 순서대로 읽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 서적도 추리소설과 구조는 다르지만 대부분 순서대로 읽습니다. 추리소설은 줄거리와 구성 전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전문 서적은 지식을 전수하는 데 도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 서적을 읽을 때 줄거리를 미리 알고 이 때문에 쉽고 빠르게 읽을 수 있게 됩니다. 1000피스가 넘는 퍼즐을 맞추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죠? 퍼즐의 모서리부터 찾습니다. 아닙니다. 먼저 퍼즐 박스에 있는 그림을 봅니다. 바로 여러분이 재구성할 그림입니다. 이것이 텍스트의 개요를 미리 공부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이 읽을 텍스트의 큰 그림을 먼저 살펴봅니다. 텍스트의 개요를 알면 세부 사항도 이해하기 쉬워집니다. 개요를 미리 알면 텍스트를 더 빨리 이해할 수가 있을 뿐더러 내용도 더 잘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이 기법은 몇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글을 쓴다고 가정해 봅시다. 글의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를 찾으려면 많은 책을 읽어야 합니다. 하지만 텍스트의 개요를 미리 공부하면 이 책을 끝까지 읽어야 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답이 나옵니다. 책의 어떤 부분을 미리 잘 알고 있는 내용이거나 쓰는 글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꼼꼼하게 읽어볼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을 깨닫고 나면은 정보를 더 효율적으로 다룰 수 있습니다. 개요를 미리 공부하는 것이 새롭게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 우리가 매일 하고 있는 행동입니다. 영화를 보기 전에 미리 줄거리를 보고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고편을 미리 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리할 때도 조리법을 무엇을 요리할지를 알고 요리를 시작합니다. 두 가지 예시 모두 개요를 공부하는 방법입니다. 개요를 공부하는 목표는 텍스트의 큰 그림을 그려보고 주제에 의해서 배경 지식을 활성화시키기 위함입니다. 이것을 몇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방법은 그림 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좋은 시각이지만 충분치 않습니다. 그림은 책 제목, 차례, 결론, 저자, 챕터, 요약, 굵은 단어 이렇게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미리 보기를 끝내고 나면 텍스트의 전체적 밑그림이 보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의 텍스트를 너무 빠르게 훑어보았거나 문장을 너무 적게 읽은 것입니다. 이 밑그림을 통해서 여러분은 다음 질문에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책은 어떤 주장을 증명하려는가? 이 주제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는 것이 뭔가? 이 책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 이 책을 읽는데 시간이 얼마만큼 걸리는가? 앞으로 질문들은 책 또는 글을 읽는 식으로 접근해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여러분의 배경 지식을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질문에 모두 대답을 하고 텍스트를 읽기 시작하면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읽을 수 있고 이해도도 향상될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개요를 미리 공부하는 것이 항상 효과적인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읽고자 하는 책의 구조와 관련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주제로 다루는 전문 서적이 이 기법에 가장 적합합니다. 제목과 굵은 글씨들은 단어를 읽는 것만으로도 이 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읽고 있는 전문 서적이 이야기처럼 짜여 있고 논리의 흐름을 만들고 있다면 미리 보기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철학적인 글이 그렇습니다. 스크린으로 읽기. 우리는 점점 더 자주 스크린을 통해서 읽을 일이 생깁니다. 어떤 기업은 종이를 얻기 위해서 프린트를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크린을 통해서 읽는 것을 싫어합니다. 사람들이 종이에 있는 글을 읽을 때보다도 스크린에 있는 글을 읽을 때 34% 정도 느려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다행히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레이아웃. 텍스트 레이아웃은 편안한 독서 읽기 속도 독해력에 상당히 영향을 미칩니다. 레이아웃이 나쁘면 글을 읽기가 힘들어지고 정보를 떠올리는 것도 제한적이 됩니다. 레이아웃을 조절할 수 있다면 레이아웃 설정을 다음과 같이 합니다. 폰트 크기, 줄 간격. 이렇게 인터넷에 있는 글을 읽을 때는 웹문서의 레이아웃을 원하는 레이아웃으로 수정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무료로 하고 이렇게 브라우저만 이런 거 있는가 봐요. 속독 소프트웨어. 저희들의 경험을 축적하여 스크린에 글을 쉽게 읽을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했습니다. 리더. 그런 게 있군요. 이렇게 해서 스크린을 만지면 페이지가 넘어가는 기능을 끄도록 설정할 수가 있고 이런 것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